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나를 하늘에서 쳐다보고 있던 할아버지. 어릴 적 저는 화곡동의 주공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시범 아파트라고 해서 서양식 마당이 있는 단층 주택과 3층짜리 아파트로 이루어져 있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 마을이 마음에 무척 들었습니다. 사람 냄새나는 아담한 단지가 지금도 가끔 기억이 나요. 낮에는 6살이던 동생과 둘이서 집에서 놀곤 했어요.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였고 우리 집엔 어린 우리들을 돌봐주시던 아주머니가 오셔서 밥도 주시고 청소도 해주셨어요. 우리가 자주 놀던 놀이방은 문 손잡이가 부서져 있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놀다가 부숴버린 것 같아요. 손잡이는 빼버리고 문을 닫을 수 있도록 닫히는 곳에 뭔가 끼워놓고 테이프로 붙여놓았었어요. 문은 안으로 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딸랫줄로 고리를 만들어 두었어요. 잡아당기면 문이 안으로 열리도록. 그날도 우리는 그 놀이방에서 문을 닫고 놀고 있었습니다. 집엔 아무도 없었어요. 아침부터 점심까지 놀고 있었는데 동생이 소변이 마렵다고 화장실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린다고 하는 겁니다. 고리를 당겨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고리가 문이랑 같이 끼어서 밖으로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안 열렸던 것이지요. 안으로 열리는 문이라 당겨서 열어야 했는데 고리가 없으니 당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동생은 소변이 마렵다고 칭얼대고 있었고 형으로서 뭔가 해야 했던 저는 창문 밖을 보았습니다. 우리 집은 3층이었습니다. TV를 많이 보던 저는 3층쯤에선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문으로 뛰어내린 다음에 문 밖으로 돌아와서 문을 밖에서 열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층 밖으로 아래를 보니 창밖은 자갈이 조금 깔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보니 날씨가 참 좋았습니다. 구름이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창에 매달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낮은 데서 떨어지면 덜 아프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동생이 그러지 말라고 울고 있었고 저는 어렸지만 남자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곤 손을 놓았습니다. 위를 보며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때 허공에서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나타난 건 아니고 원래부터 거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걸 본 것 같았어요.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위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표정이 보일 거리는 아니었는데 왠지 그 사람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별일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자갈밭에 발부터 떨어졌습니다. 몸은 옆으로 쓰러졌고 엄청난 고통과 공포가 몸을 엄습했습니다. 배가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떨어진 곳은 아파트 뒤쪽이라 인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도움을 요청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옆쪽으로 기어갔습니다. 결국 큰 길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릴 봐주시는 아주머니가 언덕에서 올라오시다가 저를 발견하셨어요.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부러진 곳은 없었고 팔에 금이 조금 갔다고 했어요. 그 수염 할아버지는 누구였을까? 왜 거기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놀다가 떨어진 아이의 말은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 덕분에 무사했던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전 가벼웠고 발부터 떨어졌기에 크게 다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죽지 않는 걸 알고 웃고 있던 건 아닐지. 그분은 누구였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홍콩 괴담. 홍콩에는 중원절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기에 그날은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거리를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은 거리에 돌아다니는 귀신들을 위해서 향을 피우거나 제사 음식을 장만하고 종이돌을 태우면서 귀신들을 달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거리로 유명한 홍콩도 그날만큼은 다들 일찍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저와 친구는 밤 10시 반쯤에 친구의 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가는 도중 공중 화장실 앞에서 어떤 여자분이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도 없는 거리에서 그냥 지나치기 어려워 차를 세우고 그녀를 태웠습니다. 그녀의 배는 만삭인 것처럼 불러 있었고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저희는 근처 병원으로 차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조금이나마 편한 자세를 취하게 하려고 뒷자리에 눕혔고 한참 달리는데 갑자기 승용차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희는 너무 당황해서 곧바로 차를 돌렸고 혹시 길에 쓰러져 있지는 않을지 왔던 길을 되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보이지 않았고 계속 되돌아가 저희는 어느새 그녀를 처음 보았던 공중 화장실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놀라 숨이 막히는 줄 알았습니다. 공중 화장실 앞에서는 아까의 그 임산부가 배를 움켜잡고 택시를 잡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저희를 쳐다볼까봐 곧바로 길을 돌렸습니다. 너무 생생한 경험이라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중원절에 일어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그녀. 어떤 동네든 간에 공적 기록이 없는 집들이 있어 주변에 사는 누구도 언제부터 창문이 판자들로 막혀 있었는지 모르는 그런 곳 말야. 전에 누가 살았는지 찾을 수도 없고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그 집이 있는 부지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곳. 그래도 집에 들어갈 땐 항상 1층 뒤쪽 창문을 통해서 들어와 절대 바깥쪽 문은 건드리지 말고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오면 먼지 속에서 오래전 그곳에 살았었던 사람들의 흔적을 보게 될 거야. 납작해진 상자, 엎어진 아기 침대, 그리고 군데군데 벗겨진 카펫 바닥까지. 그리고 예외 없이 침실에는 버려진 더블 매트리스가 놓여 있을 거야. 쥐나 바퀴벌레나 동물 배설물 같은 건 오히려 보이지 않을 걸. 오히려 해충들이 이곳은 오면 안 된다는 걸 더 잘 알고 있으니까. 이곳은 바로 그녀의 신성한 공간이거든. 처음에 올 때는 이 집에 들어올 때 꼭 필요한 물품들만 가지고 와. 그러고는 침실을 찾은 다음에 중앙에 서서 먼지가 쌓인 바닥 위로 발 주변에 끊기지 않은 원을 그려. 안전하게 하려면 지름 한 1m 정도가 좋을 거야. 그런 다음 출구를 바라보곤 이렇게 크게 외쳐. 제모를 마치고 싶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실 건가요? 그러고는 최대한 빨리 집에서 떠나. 다음 밤이 아득해질 때까지는 절대 돌아와선 안 돼. 이번엔 못이랑 망치, 빈병, 날이 잘 들고 견고한 칼 한 자루, 그리고 횃불을 챙겨와야 돼. 저번에 들어가던 방법으로 들어오고 침실에 있던 매트리스 기억나지? 거기에 누군가 자고 있을 거야. 깨울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그 여자는 너를 위해 처리되어 있는 거니까. 자고 있는 여자를 등 쪽으로 뒤집은 다음 경정맥을 잘라 최대한 피를 모으는 걸 잊지 말고 그러곤 이 방을 포함해서 이 집에 있는 모든 방 바닥에다 그 피를 조금씩 부어야 해. 하지만 피를 어느 정도 남기는 건 잊어선 안 돼. 그 일이 끝나면 같은 방법으로 집을 나간 다음 다시 창문에다가 판자를 박아 넣어. 그러곤 집으로 걸어가. 가는 길에 누구랑도 대화하지 말고 집에 도착하면 남아있는 피 약간의 오른손을 살짝 담그고 방금 들어온 너희 집의 문 손잡이에다가 대고 문질러. 키가 여전히 남아있다면 나머지는 무조건 길 어디에든 부어야 돼. 하지만 절대 하수 구에다가는 붓지 말고 너가 사용했던 칼은 절대 다시 사용해선 안 되고 땅에다가 묻어야 돼. 죽인 흔적을 감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다음에 집을 나설 때 문고리에 발라놨던 피도 다 사라져 있을 거고 너가 저지른 살인도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을 테니까. 그녀의 사원을 떠난 그 시점부터 DNA 증거도 다시는 너가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나오지 않을 거고 법도 널 건드리지 못할 거야. 카메라에선 너의 얼굴만이 뿌옇게 보일 거고 넌 이제 그녀의 보호 아래 있게 된 거야. 제대로 된 집을 찾는 것만 잊지 마.